다 하지 못한 말.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담아두기만 한 사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람들은 마음에 담은 말을 늘 뒤로 미룬 채로 살아간다. 미국의 시인 에드윈 알링턴 로빈슨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담아두기만 한 사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의 숫자만큼 그때 말할 것을 하면서 후회할 일의 숫자도 늘어만 갑니다. 말할 기회를 놓친 말들은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다 알고 있다고 꼭 입으로 말을 해야 아느냐고 하지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는 모든 감정들은 말하지 않으면 그만큼 옅어지게 마련입니다. 가슴에 담아둔 말들이 있거든 느끼고 있을 때 말하기, 지금 말하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의 마음이 자꾸만 옅어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몇 번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나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 한두 마디의 아름다운 말을 건넬 수 있으면서도 그 말을 아끼는 것은 마치 초가 아까워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명언처럼 말을 아끼는 실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암흑으로 만듭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 등불을 놓는 일입니다. 첫사랑. 첫사랑이 신비로운 것은 그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였던 벤자민 디스레일리의 말입니다. 작가 최인호는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라는 에세이집 속에 벤자민 디스레일리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디스레일리와 그의 부인 메리인의 사랑 이야기는 진실한 사랑의 한 예입니다. 디스레일리는 유태인으로 처음엔 작가 지망생이었지만 나중엔 눈을 돌려 정치가로서 입신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사회는 가난하고 못생긴 디스레일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는 한때 절망에 빠져 자살을 기도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디스레일리는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12년 연상의 미망인 메리인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을 희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대화 도중에 걸리버 여행기가 언급되자 이 다음에 꼭 걸리버 씨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로 무식했다는 메리인. 그러나 디스레일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식하고 무려 12살이나 많으며 내세울 것 없는 이혼녀였던 메리인을 훗날 재상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디스레일리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지금의 나라면 누구든지 결혼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내게 관심을 기울여준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으니까요. 첫사랑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이 귀한 것도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똑같은 하루. 어제와 똑같은 밤인데도 소풍 가기 전날 밤은 유난히 길고 지루했습니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서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어서 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이 가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한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끔하게 오늘 숙제를 다 끝낸 날은 내일이 오는 게 무겁지 않습니다. 새 구두나 새 옷을 산 날은 그것을 신고 입어볼 생각에 내일이 오는 것이 마냥 신나고 설렙니다. 드디어 내일,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도 내일은 하나의 꿈이고 기쁨입니다. 하지만 늘 똑같은 내일이 다 똑같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렵게, 때로는 거짓말처럼, 때로는 눈물처럼. 누군가의 내일은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오늘이 지나가는 것이 신나는 일이 되기 위해서, 내일이 다가오는 게 마냥 기쁜 일이기 위해서는 준비된 내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철저하게 예습된 내일이 있다면, 매일매일 다가오는 내일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내일은 언제나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일주일은 7일 동안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반면 게으른 사람에게 일주일은 7일 동안이 내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단 한 번뿐인 오늘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오늘 문득 혼자 느닷없이 여행을 떠난다. 누군가에게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준다. 다른 사람이 이기게 해준다. 아무 날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친구에게 꽃을 보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사람에게 10장의 엽서를 보낸다. 누군가 평소 하지 않던 생소한 일을 하게 되면 죽은 날 받은 사람처럼 왜 그러지? 라고 묻게 됩니다. 진즉에 했으면 좋았을 일들을 뒤늦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왜 이러지? 싶습니다. 문득 데인 셔우드라는 사람이 뽑아본 목록이 떠오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볼 일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혼자 떠나보는 여행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기게 해주는 일도, 이유도 없이 꽃을 보내는 일도 다 좋지만 그 중에서 특히 누군가에게 살아있을 이유를 준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살아있을 이유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할 테니까. 나는 알고 있나? 나는 알고 있나? 나는 내가 살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있나? 어쩌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살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으니까. 살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어딘가에 분명히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찾아내어야만 합니다. 깊은 밤 주소록을 펼쳐들고 친구들의 눈매와 그 음성을 기억해내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고 이야기했던 법정 스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둘 떠올리다 보면 내가 살아야만 하는 진짜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꽃다발 같은 사람. 꽃집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습니다. 연주회에 가져갈 꽃다발, 상갓집에 보내질 조화, 생일 축하 꽃바구니, 연인에게 줄 장미 백송이. 어떤 꽃은 축하, 또 어떤 꽃은 응원이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꽃집 앞에 서서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꽃들에게는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렇다면 꽃들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설렘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한없는 슬픔을 다독이는 손길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그토록 원하던 사랑의 결실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꽃입니다. 꽃을 닮은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저 단순히 꽃의 향기와 빛깔, 그 아름다움을 담고 싶더니 꽃의 의미를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고 난 후에는 꽃다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고 슬픔과 눈물이 되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되기도 하는 꽃다발처럼 꼭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의 꽃다발이 되어 산다는 것, 이 또한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니.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너의 꽃다발, 그렇게 고운 향기와 빛깔을 지닌 꽃이 되겠다고 10,000번만 되풀이해서 말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블루 마운틴 아니면 모카 커피, 카푸치노 혹은 카페라떼, 그것도 아니면 달달한 비엔나 커피, 이것마저도 아니라면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블랙 커피 한 잔. 블루 산에서 나고 자란 블루 마운틴, 신맛과 단맛, 쓴맛이 화음처럼 어우러진 최상의 맛. 카페인이 적게 들어있어 저녁에 마시기 좋은 모카. 초콜릿 맛, 신맛, 그리고 꽃향기의 황홀한 어울림. 풍부한 거품이 일품인 이탈리아식 커피 카푸치노. 우유를 섞은 커피에 계피가루를 뿌려 완성하는 맛.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우유를 섞어 만드는 아침 커피 카페라떼. 거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어 담백하게 마시는 즐거움. 커피가 담긴 잔에 휘핑크림을 듬뿍 얹는 비엔나 커피. 스푼으로 저었지 않고 크림과 커피가 조용히 섞이도록 즐기는 맛. 커피의 맛은 다 다릅니다. 원산지가 다르고 종자가 다르고 섞는 게 다르고 모양은 같아도 갈아 놓으면 더 같아도 그 맛이나 향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커피의 맛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게 당기는 날이 있고 부드러운 거품에 섞이고 싶은 날도 있고 뒷맛까지 깨끗하게 맑은 게 좋은 날도 있고 한 방울의 위스키로 취하고 싶은 날도 있으니까. 그도 아니라면 진하게 슬픔처럼 쓰디쓴 에스프레소, 딱 그런 기분인 날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다른 내 기분에 맞춰 그때그때 골라 잡을 수 있는 커피가 있다는 것, 이것도 살아있는 작은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맞춤으로 딱 들어맞는 커피를 골라 짝지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거나 그렇게 하루를 접어보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커피 한잔 해요, 우리.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붕붕 커피를 갈고 물을 부어 그 쓴 물이 지독히 황홀한 향기로 변해가는 걸 찬찬히 느끼면서 함께 쉬어가고 싶은 사람.
기분대로 취향대로 골라 마시는 커피처럼 내 기분, 내 취향을 먼저 읽어주는 커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두 사람을 위한 자리. 옛사람들은 공간을 측정할 때 인체의 길이로 그 단위를 정했습니다. 가령 한 칸이라고 하면 혼자 눕고도 뒹굴뒹굴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둘이서 짝지어 누우면 알맞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99칸의 큰 집이 무슨 소용인가? 정작 내 한 몸 편히 누일 수 있는 공간은 한 칸이면 족하다. 옛 말 중에 흔히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칸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새삼 작은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한 칸이란 혼자 눕고도 충분히 여유로운 너비, 둘이 있기에 딱 좋은 너비라고 하니 말입니다. 대궐같이 넓은 집보다는 너와 내가 함께 마음 편히 머물 공간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 한 칸의 공간만 있으면 내 마음을 편히 누일 수 있다는 소박한 지혜를 품고 살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한 칸이면 충분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의 한 칸에 같이 머물러 줄 사람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사람이 인생길에 동행하고 싶은 참 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이 한 칸이라면 그 인생 속에 무엇을 들여놓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떤 말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나를 가장 편하게 만들어 주는가. 그것을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자세히 알게 될 듯 싶습니다. 단순하게 비는 반드시 그칩니다. 비에 젖은 우산과 옷도 비만 그치면 곧 마릅니다. 비를 머금은 구름 뒤에는 여전히 빛나는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하고 우산을 쓰려면 손을 하나 비워야 합니다. 가뜩이나 들고 다녀야 할 것도 많은데 손 하나를 비우려면 두 손으로 나누어 들고 있던 짐을 한 손에 모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엔 짐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우산이라는 짐이. 마음에 비가 내릴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덜 젖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 또한 짐이 하나 더 늘어난 것처럼 무거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는 반드시 그칩니다. 그러니 좀 맞으면 어때? 젖으면 또 어때? 곧 큰 비가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끼어있는 마음일 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는 비야 어쩌겠어. 그저 맞아낼 수밖에. 조금 젖으면 또 어때? 다시 보송보송 말리면 그만이지. 매일매일 달라지는 날씨처럼 매일매일 달라지는 인생인 걸 어쩌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두 마리의 산비둘기가 서로 사랑했답니다. 그 나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장 콕토의 산비둘기라는 시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너에게 반한 이유.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재능 있고 성격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현상을 두고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지닌 하나의 긍정적인 특성 또는 부정적인 특성이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의 다른 부분들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경향, 이것을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가령 처음 접한 사람의 외모가 좋거나 신체적 매력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어쩐지 사회적으로 더 지위가 높고 경제력도 뛰어나며 지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즉 신체적 매력으로 인해 다른 면도 좋게 평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말은 첫눈에 그 외모에 반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신체적인 매력만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 감정을 느끼지 못하다가 마주치는 횟수가 늘면 늘수록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현상. 이것은 근접성의 원칙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취미,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끌리는 것, 이것은 겉맞추기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겉맞추기 원리가 있다면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욕구 상보성 가설이라고 합니다. 참 복잡하게도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한데 섞여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후광 효과 때문에 끌렸다가 근접성의 원칙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겉맞추기 원리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라 깊어지는 일. 이렇게 차차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관계의 지속성도 그만큼 길어질 것입니다.